네, 그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오늘부로 총 정리를 할 텐데 어, 앞부분을 간략하게 좀 짚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mind? No matter. What is matter? Never mind라고 하는 그 영어식 개그를 했었죠. 에델만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게 전형적인 데카르트주의를 상징하는 영어식 개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마인드하고 매터가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그런 전형적인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을 배격하고, 그리고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그런 보이지 않는 벽, 그동안의 벽을 과학적 세계는 가치 중립적이고 인문학은 의미를 다룬다, 이런 인문학적 가치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 이런 보이지 않는 간극, 결국 통합될 수 없을 것 같은 간극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문제를 좀 다뤘죠. 그리고 과학혁명부터 시작해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그리고 여기까지 심리적으로는 행동주의까지 마음을 배격하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배격하고, 자연은 자연대로, 또 행동주의는 또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 위주로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철학적으로는 이런 사상의 흐름을 지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원론으로서 사이가 좋게 지내는 듯 하면서도 뉴턴의 과학혁명론과 데카르트의 이원론, 이렇게 사이가 좋게 그래 너는 너 할 거 하고 내는 내 할 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다가도 이게 문제점이 많죠.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데 완전히 물질적인 게 따로 있고 마음적인 게 따로 있는 게 맞다면, 난 분명 짜증나고 빡치고 화가 나면 분명히 혈압도 올라가고 우울하면 장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뭐 정말 온갖 인상이 써지고 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심혈관계 질환도 안 좋아지고, 그런 물질과 마음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걸 현대 신경과학과 심리학들은 많이 밝혔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델만의 자연주의, 이 사람이 자연주의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저와 다른 철학자들과의 좀 자연주의 철학자들과 유사한 면에서 좀 봤을 때 자연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마음을 무생물부터 지금 고차원적인 의식을 가진 인간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칠게 말해서 from bacteria to Bach, 박테리아부터 바흐까지, 박테리아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어떻게 우리의 의식이 고차원적인 의식까지 발달을 하게 되는, 진화를 하게 됐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최대한 신비주의적인 미스테리어스한 표현과 사상과 체계는 철저히 배격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대 과학의 성과를 철저히 받아들임으로써 동시에 의식을 자연 선택, 체성 선택, 선택의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선택압의 과정으로서 그걸 바탕으로 TNGS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TNGS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신비주의적인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신과 어떤 설계자라거나 어떠한 인위적인 어떠한 어떤 영적인 것들을 전혀 가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배격하지도 않으면서 행동주의나 여타 굉장히 과학주의적이거나 제거주의적인 그런 철학이나 과학을
과학처럼 마음을 배격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마음과 과학을 양립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정을 지금까지 다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얘기하자면 지향성의 자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노브레이너 같은 얘기를 했었죠. 뭐 이런 처칠랜드라는 철학자, 다음 책으로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그 철학자의 이기도 한데, 그 처칠랜드라는 철학자도 오늘날에 주어진 신경과학적인 성과를 외면하는 그런 철학자나 그런 인문학자들을 노브레이너, 문해인이다. 넌 그러니까 아주 거치게 말, 넌 뇌도 없냐? 그러니까 이게 좀 중의적이죠. 뇌도 없냐? 라는 욕도 되지만 넌 뇌과학도 모르는 사람이냐? 뇌과학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을 다룰 것이냐? 라는 이런 비아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도발이에요. 아주 완고한 전통 철학자들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로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해지는 사고관이죠. 그래서 뭐 인지주의에 대한 비판도 했었고, 촘스키 보편문법, 객관주의, 사물이 객관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어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인지한다 뭐라거나, 실제적인 뭐 우리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의 사물이 어떤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들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비판을 하죠. 혹은 계산주의라거나 우리 마음이 컴퓨터라거나 어떤 구문론, 디지털적인 그런 010101 의미라는 게 그냥 단순히 문법적인 그런 코딩,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냐, 아주 그 이분법적인 이진법적인 그런 체계 같이 그렇게 구문론으로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한 비판을 했었죠. 마음이 과연 컴퓨터인가. 그래서 이 저자는 체화된 인지 이론을 꽤 많이 언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은근히 언급을 하면서 진화의 과정에서 육체가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마음은 체현된 것이다, embodied cogni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후기 에필로그에서 보면은 생물학 없는 마음에 대한 그런 비판적 후기를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기 오늘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후기는 다루지 않고 나중에 관련 체화된 인지 이론이나 관련 철학을 좀 다룰 때 좀 다루도록 하고,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하고는 좀 다른 비판을 위해서 이렇게 쓰인 내용이니까, 좀 심리 철학이라거나 체화된 인지 이론이라거나 은유 이론이라거나 여러 얘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교재를 다룰 때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데니얼 데닛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복제 로봇의 직계 자손이라는 견해를 아주 철저히 받아들이고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린 자기 복제 로봇의 직계 자손이다 라는 말하고 우리가 자기 복제 로봇이다 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는 자기 복제 로봇이지만 이것들로 이루어진 이 전체가 자기 복제 로봇이 라는 보장은 없듯이, 뭐 저는 뭐 자기 복제 로봇이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자기 복제 로봇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아무튼 이거 다 했던 얘기니까 금방 지나가자면, 그러니까 다 자기 복제 로봇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철저히 진화생물학적인 기반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향성과 마음이라는 게 돌덩이부터 박테리아부터 우리 인간 바흐까지 아인슈타인까지 어떻게 지향성이 고차원적인 지향성, 고차적인 의지까지 자라나고 발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1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2부에서는 2부에서는 그 진화생물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었죠. 이것도 뭐 다 아는 거니까 인간 본성 정말 타고나는 게 많다. 그리고 단순히 경험주의 철학이라거나 합리론이라거나 그런 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으면서 칸트의 선험 철학이 정말 맞는 면도 있지만 아기들이 어떻게 공간 지각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발생학적 연구나 그런 기원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공간이라거나 시간이라는 게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반은 맞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걸 얻게 되었는데 라는 그런 발생의 기원이 뭔데 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칸트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한, 칸트 정말 훌륭한 철학자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과학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성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칸트 철학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최대한 실험에 기초를 둔 심리학, 진화생물학, 신경과학적 지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걸 모르고 철학을 하거나 마음을 다룬 철학을 하거나 연구를 하면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제거주의적인 유물론, 그러니까 뭐 마음을 다루지 않고 정말 뭐 완전 뭐 극단적인 과학주의로 가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뭐 과학 뭐 그거 별개야 이러면서 철학으로만 빠지고 아무런 경험 자료, 아무런 현대의 과학적인 성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빠지지도 않으면서 중용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휴메 회의주의, 휴메 감각 데이터만으로 뭐 우리의 인지가 구성된다라는 것도 게슈탈트 심리학에 의해서 이런 게 거북이가 되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센스 데이터가 우리의 망막에 소요가 돼서 이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을 바라보는 인지가 확연히 달라지잖아요. 그냥 돌고래들 그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당연히 성적인 장면들을 많이 알고 있는, 혹은 뭐 많이 어떤 스킨십에 대한 장면을 많이 알고 있는 우리 그 성인들 이상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 이상들부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른 장면을 많이 떠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이 말하는 거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경과 배경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상담 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사건을 전경에다가 두고 어떠한 특정 그 바깥 사건들을 배경으로 볼 것이냐, 겉절이로 볼 것이냐, 그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뭐 잘 바꾸게 유도를 하거나 아무튼 혹은 스스로 깨닫게 하거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게스타트 심리학이 순수하게 우리가 감각 데이터를 가지고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인식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냥 각자만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각자만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개인의 역사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는 게스탈트 심리학 그리고 여러 신경과학과 이제 진화생물학이 등장할 차례다. 이제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는 진화생물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물리학을 넘어서 물리학은 비지향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통 하지만 이제 물리학을 넘어서 지향적인 시스템, 마음을 가진 복잡한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대상에 대한 눈먼시계공의 그 구절을 좀 다시 인용하면, 생물학은 어떤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대상에 대한 학문이다. 굉장히 지향성을 가진 선택의 압력을 받아서 진화를 하는 복잡한 지향성을 가진, 복잡한 것까지 아니더라도 원초적인 지향성을 어느 정도 가진 존재를 설명하는 기술하는 학문이다, 생물학은. 예,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뭐 지향성에 대한 데니스의 탐구 전략, 이제 물리적 태도는 물리적인 것을 예측하는, 뭐 F는 MA를 통해서 물체가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예측을 하는 그런 태도로 바라보는 거라면, 설계적 태도는 이게 어떤 식으로 설계됐지, 여기서 F5를 누르면 컴퓨터에서 F5를 누르면 세로 고침이 되고 되게 설계가 됐고,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복사 붙여넣기가 되게 설계가 됐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설계가 됐지?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게 설계적 태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물리적으로 원자가 어떻게 움직여서 신호를 어떻게 정보가 보내게 되면서 뭐 컴퓨터 내에서 전기 신호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뭐 양자역학 수준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고 아무도 이렇게 예측을 안 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물리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겠지만 너무 복잡하고 너무 고단하고 불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정밀성이 당연히 물리적 태도보다 떨어지지만 이 설계적 태도로 볼 때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명 사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뭐 F5를 누르면 세로 고침이 되게 설계가 됐다.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복사 붙여넣기가 되게 설계가 됐다 라는 게 설계적 태도. 그냥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물리적 태도만큼 정밀하지 않지만 뭐 그에 준할 정도로 거의 뭐 실수할 일이 거의 없죠. 그렇게 설계가 됐고,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B를 누르면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는 게 웬만하면 틀린 설명이 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적기 때문에 거의 뭐 0에 가까울 정도로 잘 설계를 요즘은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설계적 태도죠. 이게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됐는지. 그러면 우리 마음을 설계적 태도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가능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설계적 태도라는 게 반드시 디자이너가 있어야, 설계자가 있어야 설계적 태도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연에서 마치 그러니까 디자인 without 디자이너인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화생물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진화생물학이 등장한 차례다. 이래서 복잡한 것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발생하게 됐는지, 우리의 복잡한 심장, 면역계, 그리고 혈액순환, 그리고 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것들을 설계적 태도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죠. 이게 우리의 기능이라는 거,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 어떤 기능과 목적은 한 끗 차이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심장, 분명히 만든 설계자, 인위적인 인공적인 설계자는 없지만 심장이 기능이 뭔가? 그러면 그 X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저 선조로부터 이 기능을 잘 발휘했을 때, 선조들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 때 그 기능을 그 X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하자. 설계적인 목적 기능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면, 심장의 기능은 혈액순환을 잘 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에 도망치거나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혈액순환을 잘 하게 함으로써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하기 위함,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심장도 그렇게 정의를 가능하고, 여러 기관들, 뭐 장의 기능이 무엇인가, 내장의 기능이 무엇인가, 뭐 발의 기능이 무엇인가, 잘 뛰게 한다든가, 몸을 받친다든가, 척추,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은 가능하지만, 뇌도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설명은 가능하긴 하죠. 근데 아직까지 데닉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직까지 뇌가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기관들과 여러
기관들끼리의 재입력, 연결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밝히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고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설계적 태도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그래서 지향적 태도로 우리의 뇌와 마음을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거주의적인 유물론, 그러니까 마음을 자연으로부터 배격하면서 마음대로 혹은 마음은 없고 자연만 이렇게 살펴봐야 돼, 혹은 물리적 태도로만 살펴봐야 돼 라는 이런 식의 신경과학적인 용어만으로 설명을 해야 돼 라는 식의 태도는 무모할 뿐만 아니라 거의 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가정하고 지향적인 지향성이라는 걸 반드시 가정한 상태에서 심리학과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론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서 다시 조금 짧지 않게 다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진화생물학의 가장 보편적인 유니버설 다이니즘을 데닛이 이렇게 잘 정리를 했고, 베리에이션, 만약에 변이가 있고 선택이 있고 그게 유전이 된다면 반드시 그 마인드, the aid of mind가 없이, 그러니까 인위적인 마음이 없이 카오스로부터, 혼란으로부터, 그러니까 카오스한 상태로부터 디자인이 일어날 수 있다, 설계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게 이 진화생물학의 가장 주요한 골자죠. 너는 분명 어떠한 이 변이, 선택, 유전이 일어난다면 카오스로부터의 설계가 분명히 일어난다. 예, 그리고 자연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근접인과 궁극인,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탐구를 하려는 것이다. 진화생물학을 통해서 이 에델만의 작업은 마음의 기원이 뭔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근접인에 대한 이야기겠고, 궁극인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게 진화생물학이 많이 다루는 그 원인이고 궁극인이고, 가장 주요한 그 궁극적인 원인을, 마음의 원인을 찾아보겠다라는 게 궁극인이죠. 신다윈주의의 등장을 통해서 뭐 다윈과 멘델의 법칙이 합쳐지면서 정말 뭐 4가지 염기, 뭐 그리고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 이런 이야기 막 유전학, 분자생물학 이런 이야기를 쭈르륵 했었고, 2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신경다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했었죠. 제인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대통령 이름이 아니라 제인, 어떻게 끼워 맞춰지는가,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 어떻게 적응을 해서 내가 이 지향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영역과는 다소 무관한 다른 영역의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색다른 점에 계속적으로 적응하려 맞추는 것, 그러니까 적합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계속적으로 적응하려 맞추는 것, 그러니까 아무런 이 과정은, 게다가 이 과정은 선행한 지령 없이 이루어진다. 어떤 설계자라거나 어떤 누군가 인위적인 지령이 없이 선택의 과정으로, 자연적인 선택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리적 영역과는 다소 무관한, 그러니까 계속 끼워 맞춘다. 그러니까 어떤 항원이 왔을 때 어떤 특정한 항체가 와서 거기에 걸맞는 항체가 여기를 그 항원에 지향을 하고, 지향을 해서 여기 이 항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어떠한 더 훌륭한, 보통 우리가 제인이란 말을 쓸 때 시각제인, 청각제인, 말제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눈이 특정한 매력적인 이성을 향해서, 맞아, 그렇죠, 패턴화를 하는 거죠. 매력적인 이성을 향해서 눈이 돌아가고 매력적인 이성이네 라고 하는 것도 제인이죠. 인식 다시 recognition, 다시 인지한다. 이거 그거네 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제인인데, 이게 단순히 시각적인 제인, 어떤 매력적인 이성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인지를 한다, 이걸 넘어서 아주 단순하고 원초적인 차원에서
면역계의 차원에서도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를 에델만이 입증을 하죠. 저 항원이 여기 들어왔네? 그리고 내 항체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인지를 하는 거죠. 거기 그 항원에 맞닥뜨리는 그리고 이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주화죠. 카테고라이제이션이고, 그리고 패턴화죠. 이거 그 패턴인데, 그 항원의 패턴인데 저 공격해야지. 저거 빨리 막아야 우리 몸이 이렇게, 당연히 그 백혈구라거나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겠지. 그렇게 의식적인 생각을 안 하지만 빨리 맞닥뜨려야지. 이런 식으로 아주 원초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그런 고차적인 생각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맞닥뜨리고 패턴화하고 범주화하고 제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그 인위적인 설계자라거나 선행적인 지령 없이, 선행적인 누군가의 뭐 인위적인 지시 없이 자연스럽게 기억에 의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개념 중 하나가 기억인데, 기억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항체고, 여기 이렇게 만약에 542번 항체가 특정 항원에 대해서 제인을 한번 이렇게 맞닥뜨렸다. 그러면 차등 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생식 안 하는데 얘만 더 폭발적으로 차등 생식을 하죠. 이 항원이 왔었어? 그러면 얘 항원 자주 오겠네? 이 환경에서는 항원이 자주 올 수도 있으니 이 항원에 대비하는 항체는 많이 불려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선행적인 지령 없이 얘가 알아서 자연 선택적으로 얘가 폭발적으로 차등 생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제인이라는 게 더 정교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542번 항체는 비슷한 항원이 왔을 때 바로바로 적응을 하겠죠. 이전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교하고 빠르게 제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적인 그녀, 매력적인 그 남자를 한 번 보면 한 번 딱 스쳐 지나갔을 때 절대 잊지 못하죠. 그리고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불어나겠죠. 아주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면역계의 항체처럼 계속 불어나겠죠. 그 사람 너무 좋았어. 그 사람 너무 매력적이었어. 이러면서 만약에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의 아주 일부라도 보였을 때 그 사람이야? 라고 예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빠르게 그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겠죠.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처럼 이 면역계의 제인도 아주 원초적인 수준이지만 그런 선택의 과정이, 그러니까 무슨 내가 내 기억이 기억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매력적이니까 자연스럽게 선택이 돼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게 딱 떨어지는 비유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선택적인 지령 없이 제인이 점점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지향성이라는 것이 이런 원초적인 기억부터 서서히 자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문클루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떤 망망에서 받아들였을 때 누가 가장 CEO가 뭐지? 가장 원초적인, 그러면 누가 여기서 후드협에서 그러면 누가 본연적인 자기가 되지? 그러면 서서히 무한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단순히 이게 선택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지령이 없고 이게 다 자연스러운 선택 과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원본적인 자기, CEO적인 그런 자기 셀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건 문제거리도 아니다. 해결이 된 거에 넘어서 해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TNGS의 세 가지 기본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선택의 과정이
제인이 더 다듬어지고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섬세하게 다듬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제인의 과정이 면역계뿐만 아니라 우리 세포의 발생부터 시작하고 세포의 분열, 세포의 소멸이 일어나면서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그 시냅스들이 얼마나 더 강해지고 얼마나 더 천해지고 하는지가 학습에 따라서 강도가 변하고, 진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너무나 중요해서 경험으로 인해서 학습이 되고 시냅스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뇌가 발생이 되고 뇌가 생겨나고 아주 정교한 뇌가 일어나면서 뇌와 뇌 사이에 제입력 지도화가 일어난다. 굉장히 그 교류가 일어나고 통합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를 TNGS 세 가지 기본 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 선택,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의 마음이 컴퓨터와 다른지에 대해서,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디지털한 게 아니라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우리가 작동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죠. 지금 또 짚고 넘어가긴 그렇고, 발생 선택 그리고 경험 선택, 제입력 지도화를 통해서 쭉 우리가 마음이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제인이 다듬어지고 기억을 기반으로 지향성이라는 게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듬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걸 에델만은 신경다윈주의라고 불렀다 라는 게 3부 챕터 1의 챕터 1, 2의 큰 골자였고요. 그리고 (3부) 두 번째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도 뭐 아까 이야기를 했던 거 잘 이해를 하셨다면 TNG 세 가지 기본 교리 이야기를 아까도 했었고, 기억에 대한 거는, 기억은 우리의 재범주화다. 언제나 재범주화하는 과정이 기억이다 라고 보시면 편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기억은 컴퓨터처럼 있는 그대로 저장을 하고 있는 그대로 꺼내는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계속 변해요. 재범주화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조금씩 다르게 범주화가 되면서 기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기억의 완전성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기억에 대해서 뭐 증인, 뭐 증언 이런 걸 할 때 좀 불리한 점도 있지만,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이 좀 다이나믹해지고 그를 통해서 창의성이라는 게 여기서 탄생할 수 있는, 그리고 목적적인 의식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이 되는 거죠. 뭐 기저핵과 손해와 해마의 연속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기저핵이 무너지면 스무스한 운동이 안 될 거고, 손해도 중심도 잘 안 잡히고 운동도 잘 안 되고, 손해가 무너지면 우리의 행동들이 다 의식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우리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그냥 자연스러운데, 정말 우리 그냥 이렇게 팔 하나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의식을 해야 겨우겨우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손에는 우리의 자동기계 같은 거예요,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이게 없으면 정말 그런 스무스한 운동이 안 되겠죠. 그리고 해마는 우리의 기억을, 일화적인 기억을 잘 담당하고 있는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잘 되어 있어야 이 기억의 기반으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면역계의 지향성부터 시작해서, 혹은 이 체성선택계, 면역계뿐만 아니라 체성선택계, 우리의 몸을 다루는, 그냥 몸을 이루는 일반적인 세포들이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그 지향성이 훨씬 더 다듬어질 수 있는지, 그것들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부속 연속기관들이. 그리고 이후에
더 고차원적인 의식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컨드 네이처라고, 에델만의 후속작 이름이기도 한데, 세컨드 네이처, 우리는 두 번째 자연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들, 언어, 개념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세계는 두 번째 자연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자연이 아니라, 생태계 같은 그런 자연이 아니라, 우리가 버추얼 월드, 가상 세계도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처럼, 막 비트코인, 화폐, 우리의 뭐 주식,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너무 환영적인 실제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우리의 그 가상적인 실제들,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 지배를 하니까, 우리의 경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세컨드 네이처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퀄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고요. 이 도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하고, 기억된 현재.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거는 이 왼쪽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 나 자신 특별히 말해서 자유중추에 대한 이야기고, 뭐 내간, 시상하부, 특별히 말해서 자유중추. 오른쪽은 세상을 범주화하고 인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물론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가 무슨 완벽하게 벽이 쳐져 있어서 철저하게 나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편의상 이렇게 나누자면, 왼쪽으로는 내 가치가 투여가 되는 거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신체 예산이 어떤지에 대한 그 요약이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아래로 해마, 편도체, 중격 영역, 뭐 측자액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보내지게 되고, 여기는 가치에 대한, 기억과 가치에 대한 영역을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좋고 싫음이 여기서 신체 예산을 여기 보내게 되면서 결정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깥 세계에 대해서 범주화를 하고 하면서, 지각하고 하면서 여기다가 섞이고, 여기선 가치가, 왼쪽에서 가치가 들어오고, 아주 간략히 말해서 오른쪽에서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면서 섞이는 거죠. 칵테일이 섞이듯이 섞이고, 세계에 대한 범주화가, 그래서 단순히 우린 중립적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게, 아무런 감정 없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이 도식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기억된 과거의 기억을 기반으로, 무의식적인 기억을 기반으로, 무의식적인 것도 되지만 주로 그걸 통해서 현재를 인식한다. 그래서 기억된 현재다라는 말을 우리가 저번에도 했었죠. 쭉 하는 얘기죠. 기억된 현재. 저장된 기억을 불러내어 새로운 입력에 대응할 때 과거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과거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현재의 자극 입력이 라는 게 항상 기억된 현재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3부 이걸 안 꺼냈구나.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고차적인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느 정도 1차 의식이 형성된 다음에 이제 고차 의식. 아까 그 도표하고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데, 이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을 포함한 언어 중추, 개념 중추들이 이렇게 인간의 역사에서, 진화 역사에서 형성되면서 굉장히 그 개념들이 폭발적으로 팽창을 하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능력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하게 됐고 엄청난 인구가 결속할 수 있는 공동체, 사회 그런 게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엄청난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폭발적인 우리 인간 유전자의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됐죠.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지만 이게 과연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아닌지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책으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아주 잘 쓰이고 재미나게 잘 쓰인 교양 서적인데 우리나라 서은국 선생님께서 행복심리학자로 유명하신 서은국 연세대 서은국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행복은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행복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별개로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유전자의 증가를 바라면서 그냥 복제할 뿐이지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진화적인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예측하고 이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는 언제나 예측하고 무척추 동물의 심지어 아주 원초적인 무척추 동물의 일부까지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비교하고 오류 해소를 하면서 계속 언제나 예측하는 기계다. 뇌는 예측하고 언제나 과거의 기억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 기계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맥락을 통해서 패턴을 제인하고 아까 얘기했던 제인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제인이 여기서도 발생하는 거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더 캣인데 똑같은 모양이지만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서는 H고 여기서는 A라고 인식을 하죠. 맥락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T하고 E하고 껴있을 때 더라는 문자를 많이 봤으니까 과거의 기억 기반으로 기억된 현재를 통해 인식하면서 이건 H고 캣 저건 캣이라는 고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캣이라는 글자를 내가 많이 봤으니까 저건 A야 라고 맥락을 통해서 패턴을 제인하는 거죠. 조금 더 아까 면역 개의 수준하고 똑같은 제인이지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아주 발달되고 정교하고 섬세해진 제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이세요? 이게 흰색 금색으로 보이세요? 채팅으로 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했던 거지만 파금 모르겠어요. 나이대 있으신 분들이 다 파검이 많은 것 같고 제 또래는 흰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흰색 금색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어요. 나이대하고는 상관은 죄송합니다. 이것을 이 사진 이런 사진을 되게 50% 50으로 50대 50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50로 나뉜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햇빛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색깔을 인식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걸 햇빛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걸 흰색 금색으로 인식을 하겠죠. 아니면 이건 그늘 아래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본다면 파란색 검정색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이런 어떤 상황을 자주 보고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에 따라서 그늘 아래에 있었던 상황을 자주 봤던 사람은 그렇게 파검으로 인식을 하겠고 아무래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여 요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거치게 말해서 혹은 햇빛 아래에 있는 상황을 자주 보고 자주 인지하고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흰색 금색으로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억된 현재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느냐라는 거는 이게 좀 더 극화해서 보여준 건데,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지. 그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느냐, 햇빛 아래에서 햇빛이 좀 쨍쨍한 데서 있는 것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얘기했던 거니까, 우리의 그 신경회로는 직접 감각이 주요하다기보다는 엄청나게 우리 이 감각은 하나죠. 줄 하나죠. 근데 감각이 한번 들어오면 다시 살라무스에 보내는 그 회로가 이 5개 그 훨씬 이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인식할 때 뭐 전두엽에서 들어오고 다른 뇌에서 후두엽으로 이 비주얼 코르텍스로 시각 피지를 보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감각 자체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해내는 세계들이 훨씬 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기보다 우리 기억을 기반으로 저건 대강 어떨 거야 라고 때려맞히고 예측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의 쭉 이야기를 하자면 고차적인 의식 같은 거 쭉 어떻게 고차적인 의식까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 라는 게 간단한 이 도표 하나로 에델만이 정리를 했어요.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의 과정으로부터 유전자가 선택이 되고 유전자 및 유전자가 선택이 되고 발생과 발달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포들이 시냅스들이 선택이 되고 뉴런 집단 선택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의 1차적인 의식, 고차적인 의식, 우리의 감정, 의미, 가치들이라는 게 여기서 발생하게 됐다 라는 게 학습과 그 외부와의 상호작용,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내에서도 계속 기억 안에서, 내부 내에서 기억이 계속 재범주화되고 기억끼리 재입력이 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고차의식이 만들어졌다. 피직스부터 물리학부터 우주론, 지질학, 화학, 생물학, 신경과학, 심리학, 언어학까지, 그리고 사회학, 문화, 인류학 전반까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 하이어라키를 간단하게 여기서 언급한. 근데 이게 다시 또 문화가 다시 생물을 바꾸고 다시 그 제2의 세계가 세컨드 네이처가 다시금 퍼스트 네이처를 바꾸고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다시 하향 인과를 어떻게 하향 인과를 줄 수 있느냐라는 건 좀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겠죠. 다시금 아래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건데, 우리 염려라는 걸 할 수 있을 만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가 말하는 현존재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신화, 그러니까 어떻게는 아니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염려의 신화를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이 TMGS의 3가지 기본 교리를 통해서 잘 도출이 된다. 이 도식으로 잘 설명이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아우러러서 설명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정교한 유물론을 받아들이면서 한정적인 실제론,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실제는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고, 선택설, 그리고 다윈주의, 그러니까 아무런 설계자라거나 아무런 선행하는 지령 없이 선험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렇게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유전자의 기억, 면역의 기억, 우리의 뇌의 기억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선택되면서
하는 그런 선택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마음을 탐구해야 훨씬 효율적이고 할만한 연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미체계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코 감정이 배제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제2의 계몽주의가 온다면 과학에서 혹은 사회 전반에서 의식에 대해서 제2의 계몽주의가 온다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신경과학이 제2의 계몽 시대를 세컨드 일라이트먼트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라는 것이 순전히 환원주의적인 방식으로 신경과학적인 용어만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문화적인 교류, 상호작용, 공동체에서의 아주 그 문화적인 개념적인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지향성을 전제해야만 이런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내를 가정하고 지향성을 가정해야만, 전제해야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잘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단 정신과학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향성을 전제해야만 좋은 잘 정리되어 있는 우리의 정신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인데, 우리의 지향성을 전제해야만 마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생물학적인 기반을 아예 무시하고 그 한계, 생물학이 가진 한계를 무시하고 심리학을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너무 극단적이고, 그 사이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중용을 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각자의 층위가 중요하고, 물리적 태도, 설계적 태도, 뭐 지향적 태도,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어리석은 환원론에 맞서서 이야기를 했었던 에델만의 이야기를 저번 주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18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기까지 그냥 이야기를 목화는 여기까지 하고 뭐 토론하면서 제 18장에서는 정신병에 대해서 특히 조현병과 질병 불각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말했던 것처럼 쭉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순전히 디지털적인 방식의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적이고 계속 재범주화하는 기억, 끊임없는 기억의 재범주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재범주화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정신병적인 사례들이 있고, 그런 관련 이론들도 많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걸 제 18장 마음의 병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고차원적인 의식이 나타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가 뭔가, 최소한의 신경과학적 기반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정신의학에서 가장 멀어 보이는 학문을 연구해야 된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 19장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식 있는 인공물을 구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넘어서 이제 인공의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을 가진 인공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네,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하자면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에델만은 바라봐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고차원적인 의식을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지금 능력으로서는 우리 능력에서는 현저히 벗어나 있고 1차적인 의식을 가진 인공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신경계가 몸에서 개념들을 어떻게 매개하고 어떻게 중간에서 매개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의식이 없으면서 범주화를 하고 패턴화를 하는 인공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윈 기계 같은 거라거나 이제는 뭐 지금은 많이 나왔죠. 뭐 이제 알파고라거나 뭐 딥마인드 같은 데서 수많이 만들어진 지금도 구글 같은 검색 시스템이라거나 유튜브 알고리즘 시스템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다 엄청난 범주화를 해주는 의식은 없지만 범주화를 엄청나게 해주는 원형적인 지각 기계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마드나 지각하게 장치에 연결된 컴퓨터는 성공적일 경우 엄청난 실용적 사회적 함축에 지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많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제20장 대칭과 기억에서는 다시 정리를 하긴 하되 대칭의 원리를 통해서 마음의 궁극적인 기원을 물리학과 생물학을 좀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돌덩어리부터 아주 거치게 말해서 돌덩어리부터 아니 분자 아주 작은 자기 복제 기계 분자로부터 우리의 고차적인 의식까지 어떻게 진화를 했는가 그것들을 TNGS 자연 선택과 모체성 선택을 기반으로 어떻게 그 인공적인 설계자, 인위적인 설계자, 신이라거나 영적인 존재라거나 신비주의 존재를 가정하거나 전제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오게 됐느냐 라는 것들을 쭉 설명을 했죠. 기억을 기반으로, 기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초적인 그 면역계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기반으로 지향성이 정교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게 아주 서서히 정교하게 아주 서서히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서서히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종류의 지향성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면서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하고 섬세해진 우리의 고차적인 지향성이 나오게 됐다라는 걸 기억과 지향성, 제인, 뭐 패턴화 다 비슷한 말들인데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가치 범주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치가 발생하게 됐다 이런 거 다 비슷한 표현들인데 그것들이 물리학의 대칭 원리와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에 빅뱅이 나오면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우주의 대칭이 깨어지게 되고 대칭 원리라는 거는 그냥 또 에너지 보존 원칙, 뭐 운동량 보존, 뭐 여러 가지 물리학의 보존 원리랑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양성자가 얼만큼 있으면 전자가 비슷하게 얼만큼 있고, 그러니까 양성자가 이쪽으로 하면 전자도 이쪽 비슷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하고, 그러니까 양성자 전자 숫자가 우주에서 비슷하게 양쪽 다 보존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에너지라거나 운동량이라거나 힘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다 보존될 수밖에 없는, 대칭적으로 보존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칭 원리가 물리학의 보존 원리랑 거의 형식적으로 등치라는 이야기를 수학자의 수학자 뇌터라는 독일의 수학자 뇌터라는 사람이 대칭 원리의 보존 원리가 등치라는 걸 좀 보여줬었고, 그것을
쭉 이제 생물학의 기억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억이 얼마나 안정적이느냐. 그러니까 생물학의 다윈주의 선택과 진화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엮는데, 분자가 안정적일 때는 안정적일 때는 안정적인 것만 일단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근데 계속 쭉 안정적이기만 해서는, 다시 말해서 변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변이가 없으면은 새로운 거라거나 새로운 생명체라거나 새로운 종이라거나 새로운 존재가 창발하거나 진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칭과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안정적인 상태다, 물리학적으로 엔트로피가 그렇게, 무질서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잘 살아남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때는 대칭적인 상태죠. 그러다가 변이가 있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유전자, 다른 유전자들이 이렇게 다른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대칭이 어느 정도 깨어지게 되는 거죠. 대칭이 생기고 대칭이 깨어나고 깨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으로 이 생물학을 바라본다면, 물리학의 대칭 원리와 생물학의 기억과 맞닿아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물리학과 생물학이 맞닿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조화롭게 이 대칭과 기억이 만나고, 그래서 마음의 궁극적인 기원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탄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복제 시스템에 대해서 자유에너지하고도, 물리학이 말하는 자유에너지 엔트로피하고도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뭐 엄청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은 저는 뭐 한국에서 계시는 장혜익 선생님이 쓰신 장혜익의 자연철학 강의라는 잘 정리된 책이라거나, 삶과 운생명이라거나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책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꽤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은 물리학자 출신이시거든요. 물리학을 기반으로 어떻게 생명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대칭과 기억, 여기서 말한 대칭과 기억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밀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관련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영상도 톡방에다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관련 강의 영상 좀 재밌게 나름 쉽게 설명을 한 게 있어서, 예, 지금까지 대칭과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물리학과 생물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마음의 궁극적인 기원을 어떻게 탐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18장, 19장, 20장 아주 간략하게 다뤘어요. 이게 뭐 그냥 이런 게 있나 보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여기까지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1부부터 4부까지 조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책이니까 많은 분들 나중에도 또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읽으면 또 색다른 면들이 많이 보일 수도 있고,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책을 안 읽었더라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른 지식들이 쌓이고 보일 때 많은 감회가 새롭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책 제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